안녕하세요. 장유리의 한국사 능력검정. 7일 만에 80점 넘기기. 이제 근대사로 들어옵니다. 그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구분짓는 딱 그 가운데 계신 아직 조선 안 끝났는데 전근대와 근현대가 확 나눠져요. 그 사람을 기점으로. 그게 대원군입니다. 그 대원군을 기점으로 전근대사, 근현대 나눠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프랑스랑 전쟁해요. 혹시 그걸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자, 미국과도 전쟁해요. 그것도 신미양요라 그러죠. 이렇게 서양과의 전쟁이 잇따라 터지게 되는데 전쟁이라는 것도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세력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아직 조선이 끝나진 않았지만 조선의 26대 임금 고종을 대신해서 그 친아버지가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를 우리가 대원군의 개혁정치 10년의 세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원군 때부터를 그래서 우리 역사가 이제 주변국에서 탈피하여 유럽을 접촉하게 됐단 말이에요. 서양 세력을 접촉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를 근현대사.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70만 년의 역사를 가운데 양분화시키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이 대원군 되겠는데, 제가 이제 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정리해야 돼요. 이 세도 정치 60년의 그 쓰레기 같았던 정치를 이 사람이 개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개혁 정치를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한 문장을 안 담아놨어요. 이유가 이 교재는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혼자 그냥 독학용으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그냥 한 문장을 적어 놓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까봐 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주는 일종의 혜택이 되겠죠. 한 문장으로 이 사람의 10년 내정 개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빈 공간 어디든 많으니까 한 문장만 좀 하나 적어 두실까요? 자, 비대당 서창경호 이게 되겠습니다. 비대당 서창경호.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PPT로 막 수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 PPT로 수업을 할 때는 그 비대당 서창경호라는 이제 사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서쪽 창문을 경호하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실은 약간은 유치하게 너무나 민망하게 막 그런 PPT를 보여드렸던 적도 있는데, 자, 비대당 서창경호 이 말이 임진왜란 7년간 전쟁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거듭났던 국정 최고기구 바로 비변사, 지금 거기를 바로 안동 김씨가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안동 김씨가 다 장악하고 있던 비변사를 내당장에 혁파한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정치 기능은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체제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고요. 군사 기능은 다시 삼군부가 요게 조선 초에 있던 거거든요. 자, 조선 초에 있었던 삼군부가 다시 부활하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바로 정치와 군사의 기능을 엄격하게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안동 김씨 세력까지 척결해내는 거고, 자, 대전이라고 하는데 조선에는 대전이 여러 번 나와요. 일단은 성종 때 경국대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280여 년 만에 영조 때 바로 속대전이 나온 바 있어요. 이후 정조 때 그 두 권을 합친 대전 통편이 나온 바 있죠. 자, 정조 때 대전 통편, 자, 그 전에 이제 영조 때 속대전, 그 훨씬 전에 경국대전. 이제는 마지막 법전 갈게요. 대전 회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육전조례 같은 법전이 나오는 것도 이 시대. 자, 당백전이라는 고액의 화폐가 나올 텐데 이거 기존에 있던 상평통보보다 가치가 공 2개 더 붙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가치는 100배라 그러고요. 실질적인 가치는 약 대여섯 배 정도라고 하는데 어찌됐거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물가가 많이 뜁니다. 이런 고액의 화폐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없어서. 근데 경복궁 중건은 당백전 발행만으로 그 모든 재정이 충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반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자, 요런 기부금이란 걸 받게 되는데 대원군 개새끼 하도 원망을 하면서 냈다라고 해서 원납전, 원망하면 냈다, 원납전, 강제징수. 자,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는 자, 상민이요. 상민 계급은 너무나 많은 부역에 강제로 동원되었었기 때문에 이거 좋아한 사람은 아마 새로 리모델링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고종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각계각층의 많은 불만을 샀던 게 바로 경복궁 중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원군의 개혁 정책 중에 진짜 단연컨대 넘버원은 이거예요. 서원. 이 서원이라는 게 전국 1000여 개에 육박하고 있던 거 600개로 먼저 줄였던 사람이 영조였습니다. 자, 영조의 개혁 정치와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대원군. 요렇게 공통점이 좀 많은 사람이 영조와 그리고 대원군 되겠는데, 대원군은 남아있던 600개 중에 47개 사익서원을 빼놓고는 다 밀어낼 거예요. 내 공자가 다시
내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용서치 않겠다고 했어요. 자, 이 서원철폐 분명 분당의 근거지였고, 그리고 그 600개에 달하던 서원이 다 면세지였단 말이에요. 세금을 안 내는 면세지. 그러니 여기서 내야 되는 세금을 누군가가 대신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지역이 과세지로 바뀌면서 이건 국가재정도 확충하고 분당의 근거지도 쓸어내는, 왕권 강화에도 기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담는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자, 근데 엄청난 개혁이었다고 제가 넘버원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대원군의 정치 생명이 끝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탄핵당하거든요. 그러니 정치 생명과 맞바꿀 정도의 진짜 대단한 폭풍과도 같았던 개혁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그 세도 정치 60년 동안 삼정의 문란으로 정말 대규모 농민 봉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그 삼정의 문란 중에 가장 사람들을 애먹였던 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쳐서 납부받는 제도였어요. 그거 환곡이라고 했었는데, 환곡을 마을 사자 창고 창자, 마을에서 곡식을 대여해 주게끔, 이렇게 되면 이게 향촌 자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양반들이 각자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양반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긴,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대여하는 사창으로 바꾸더라 이거죠. 자, 마지막 호자는 요겁니다. 집호자. 집집 단위로 포를 부과하더라 라는 뜻인데, 앞서 영조의 개혁정책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랬어요. 영조가 균역법이라는 걸 했습니다. 성인장정 한 사람당 2필 내고 있던 포를 한 필로 가감하게 줄였죠. 근데 그게 완벽할 수가 없는 게, 어찌됐거나 그런다 해도 현직 관료는 면제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납부하는 대상자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만만한 사람들한테 1년에 한 필씩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중앙군영에서 한 번, 지방군영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수시로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현직 관료금 먹은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집집 단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한 큐에 포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74%까지 늘어났던 엄청났던 개혁이에요. 자, 호포제 경복궁중건, 사창제 서원철폐, 당백전, 그리고 대전해통 비변사 폐지까지. 자, 이거 대원군의 개혁정책 진짜 분명히 한 문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주제인데, 대원군 10년의 내전개혁, 비대당, 서창경호,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우측 페이지. 이 무렵에 지금 서구 열강들의 그 이양선이 지금 아시아 쪽으로 막 들이대고 있습니다. 통상 교육을 요구하며. 여기에 이미 영푸연합군에게 청나라가 무너졌다라는 소식. 그렇게 해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1840년대부터 유럽과 전쟁을 일찌감치 해오거든요. 그래서 청나라도 유럽에게 하도 당하니까 양무운동, 서양의 무기를 베끼는 근대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푸연합군에게 이미 문호를 전면적으로 뚫린 지 오래. 일본 같은 경우도요.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한테 뚫려요. 1858년에 미일 화친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에게 강제로 개항을 당하는데, 10년 뒤에 일본은 자체 개혁에 엄청나게 성공할 거예요. 우리 그거 메이지 유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잠깐 요거는 세계사와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한국사와 너무나 밀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이 청나라 양무운동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제 지식인들도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또 따라가고자 하는 지식인도 등장하게 될 것이니까, 어찌됐거나 지금 양쪽 두 개 나라가 강제로 다 개항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이, 우리나라 지금 조선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양선 출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요, 바로 두만강을 경계라고 가 있는 이 연해주라는 땅을 러시아가 받게 되는 게 1860년이에요. 이게 대원군이 집권하기 3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언제 남하를 할까? 이건 진짜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두려움이에요. 러시아가 언제 남하를 할 것인가는. 자, 저희는 이런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과의 정치적 교섭을 원해요. 왜냐면 당시 중국 남부 지역을 프랑스 군대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랑스랑 친해지게 된다면 함부로 러시아가 밀고 내려올 수는 없겠죠. 프랑스를 의식해서라도.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와의 정치적 교섭을 원합니다. 이때 프랑스 선교사들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 했는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제 나는 정치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뒤로 빠져요. 그러면 프랑스 선교사들을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대원군의 강력한 쇄국 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들어가는 건데, 자, 이것도 역시 한 문장으로 할게요. 이것도 역시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천재 병오신. 천재는 병신이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천재는 병오신.
지금 66년이에요. 1866년이 병인년이거든요. 자, 병인년 세 개의 사건이 동시에 갈 거예요. 먼저 1월부터 여름까지 무려 7개월 대프로젝트. 천주교 신자 8,000명의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이죠. 이거 일명 병인 박해라 그래요.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이겠죠. 프랑스를 상대로 한. 자, 이런 천주교 박해, 병인 박해가 구실이 돼서 바로 병인 양요가 터질 겁니다. 9월에요. 자, 프랑스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 거냐면 강화도로 쳐들어오는데 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이 프랑스 군대를 거기 보이시죠? 한성근 문수산성 전투 그리고 양헌수 정족산성 전투 이렇게 터질 건데 이 양헌수 정족산성 전투가 병인 양요를 결정적으로 이제 프랑스 군대를 퇴각하게 만든 하지만 얌전하게 퇴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 바로 외교장과 의궤가 약탈당하게 됩니다. 자, 외교장과 의궤 약탈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 물론 외교장과 의궤는 145년이 지난 2011년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다 할지라도 외교장과 의궤가 약탈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는 거. 한편 이 시각 7월에는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대동강을 기어 올라가 무리하게 통상교육을 요구하다가 평양 군민들에게 활활 불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6년에 터진 요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삼아 미국은 5년 뒤에 쳐들어올 거예요. 당시 미국이 남북전쟁하느라고 내정에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5년 있다가 우리나라 문호 개방을 위해 쳐들어올 텐데 고전쟁 신미양요라 그러고 요때 바로 미국이 역시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그때요. 어재연이라는 장군이 광송호 전투에서 미국 군대를 맞이해서 나 목숨 내걸고 싸우겠다. 수작이 딱 내걸고 정말 결사항전할 거예요. 근데 그 결사항전 결과 우리가 진짜 처절하게 결사항전하였지만 그것과는 관련 없이 무기가 훨씬 우수했던 미국이 이겼거든요. 근데 미국은 조선과의 전쟁을 너무 준비 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 이틀 만에 그냥 퇴각할 거예요.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나는데 왜 이렇게 신미양요 때 우리가 용렬하게 잘 싸웠냐면 바로 요 사건이 가져다준 충격이겠죠.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독일 상인입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미수로 그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천재병오신 되면서 68년에 벌어진 요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 때는 우리가 병인양요 때와는 다르게 정말 초긴장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항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냥 퇴각했다. 자, 그러면 전국 각지에 내 절대 교역하지 않겠다. 척하비를 전국 각지에 건립하는 시기가 바로 신미양요 딱 끝마치고 나서거든요. 이런 통상술과 거부 정책에 대해서 당시 양반들은 열렬히 칭송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1871년 요때가 서원철배가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 서원철배력으로 대원군을 탄핵시키더라.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대원군의 정치 생명은 이것과 함께 맞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1873년입니다. 대원군이 탄핵되거든요. 자, 벌써 22살 된 고종이에요. 자,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내가 왕이다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문제는 그런 고종의 성격이에요. 고종의 성격이 한평생 그 사람이 살아간 일대기를 살펴보면 그냥 머리를 박고 공부만 했으면 아름다웠을 학자 스타일.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안면에 나서서 정말 정치적 리더십을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을 못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뻘쭘 이제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멈칫하게 되면 성격 급한 누군가는 아유 나와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성격 급한 누군가가 바로 이제 민씨가 되는 거예요. 자, 명성하고 민씨가 중전하고 민씨가 결국 이제 73년부터는 이제 이 나라 국가 권력을 이제 주도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민씨 일파가 집권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바로 개화사상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호를 개방할 겁니다. 자, 강화도 지역 들어갈게요.